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구시장 선거 출마자를 만나보는 시간, 오늘 두 번째 순서인데요. 유영하 후보를 만나보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후보가 아니라 예비 후보입니다. 예비 후보. 네. 예. 뭐 줄여서 후보라고 하면 뭐. 그럴 수도 되는데. 예. 또 지금 방금 전에 대구에서 올라오셨습니다. 조금 전에 왔었죠. 조금 전에 오셨죠. 네. 예. 선거운동 힘드시죠? 그렇죠. 출마해 보셨잖아요. 힘듭니다. 저 출마한 건 사람들 잘 모릅니다. 지금 우선 뭐 우리 시청자분들께 인사 한번 하시죠. 예. 네. 안녕하세요. 저희 편앤마이크 시청자 여러분, 처음 인사드리겠습니다. 사실 출연 제의를 몇 번 받았습니다. 또 주필님한테도 받았는데 시간상도 그렇고 또 뭐 그랬었는데 어쨌든 이렇게 인사드리게 돼서 저는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네. 대구시장 이제 선거가 내일부터 여론조사입니다. 그죠? 그렇죠. 내일부터 이틀 동안 여론조사를 하기 때문에 이제 뭐 완전히 어떻게 보면 이제 마지막 순간까지 와 있는데 가장 궁금한 게 이제 판세인데 판세 그러니까 지금 현재 여론 수치는 아마 홍준표 선배님이 제일 높고요. 예. 저랑 김재현 후보는 뭐 이리 갔다 저리 갔다 2, 3등을 왔다 갔다 하고 있고. 근데 제일 중요한 건 아마 책임 당원들의 표심 같습니다. 그래서 책임 당원 표심은 뭐 당원들께서 잘 판단하시지 않겠나. 그리고 이제 제가 아무래도 선거에 이제 들어온 게 불과 이제 한 20일 정도 됐죠. 1일 날 출마 선언했으니까. 근데 제일 궁금하실 게 이제 왜 나왔냐 이런 걸 겁니다. 왜 출마했냐 그러는데 사실 대구시장 선거를 출마하면서 아무 준비 없이 뛰어들 만큼 무모한 사람이 있겠습니까? 없죠. 없는데 그걸 제가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하도 제가 5년 동안 이런저런 얘기 많이 들었어도 한 번도 거기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해본 적이 없는데 그러니까 2020년대로 이제 돌아가겠습니다. 2020년대로 돌아가면 그때가 이제 총선이 있었죠. 총선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공관위원장이 누군지 아시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이제 그 공관위원장께서 다른 분을 통해서 이제 대구 경북 지역에 좀 출마를 했으면 좋겠다. 지역구를 제가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만. 그래서 처음에 이제 그 제의를 받고 그 자리에서 제가 그분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뭐 사석에서 형님이라 그러니까 형님 저도 지역구를 출마를 해봤습니다. 근데 그 지역구 출마하기 위해서 길게는 4년 또 짧게는 한 2년 정도 이렇게 준비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을 제끼고 예를 들면 전략공천으로 내려가면은 제가 얼굴이 그 정도 두껍지가 않습니다. 이제 그게 개인적인 제가 이제 출마 거절의 개인적인 사유고 더 큰 사유는 이제 아직 그때 대통령께서 구치소에 계시는데 무슨 국회의원이 그 가문의 영광도 아니고 그거 한다고 정말 그때 당시 다른 분이라도 접견을 하시고 또 뭐 가족들도 보시고 다른 변호사가 이렇게 접견이 가능하면은 제가 한 2달 선거하러 갔다 오겠습니다 하고 가는데 아무도 안 보셨잖아요. 그 이유는 뭐 대통령께서 나중에 지난번처럼 육성으로 말씀하실 겁니다. 다만 어른께서 말씀하시기 전에 제가 이래서 그랬습니다 하고 말씀드린 건 예의가 아니라서 뭐 저보고 눈도 가리고 귀도 가리고 뭐 가족도 못 만나게 별소리를 다 들어서 내가 참고 있는데 뭐 그러려니 합니다. 뭐 그렇게 하는데 어쨌든 그게 제일 컸죠. 그래서 그리고 뭐 그거는 제가 상식으로 생각할 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고 그럴 때 이제 계속 이어서 몇 번 왔었어요. 그 출마 제의가. 처음에는 이제 말씀을 안 드렸고 2-3번 오니까 이제 저도 그래도 그 위원장님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 대통령 이제 접견 도중에 말씀을 드렸죠. 이런 제의가 있었습니다. 다만 걱정하지 마시고 저는 출마 안 합니다. 이제 이랬죠. 그러고 이제 사람에게 그러면 출마할 생각이 진짜 1%도 없었냐? 한 1% 정도? 뭐 있을 수 있죠. 있고 그러면서도 그래. 저도 개인적으로 욕심이 생길 수 있지 않. 그 지역은 누구나 이런 말 드리면 그 지역의 의원님이 좀 화내실 수도 있는데 원래 보수의 텃밭이기 때문에 그냥 어지간한 사람이 나가면 당선이 됩니다. 그래서 또 예전에도 보면은 뭐 지역 연구를 오래 어떤 분들도 나가서 당선되신 지역이고 이런 지역인데 전 이제 지나가는 거니까. 그래서 대통령께서 그때 이제
그 총선을 앞두고 여러 고민을 하셨어요. 막 그때 코로나가 막 시작될 때고 이럴 텐데. 그래서 이제 처음에 그 대통령께서 메시지를 내시기 전에 사실 뭐 이런저런 얘기는 드렸죠. 뭐 저한테 어떻게 생각하냐 물으시기도 했고. 근데 뭐 밑에 입장에서는 이럴 경우 뭐 이런 일이 있을 것 같고 또 이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을 것 같은데 저는 대통령께서 크게 가셨으면 좋겠다. 적은 걸 내려놓으시고 또 개인적으로 뭐 나중에 친박신당대 또 홍문정 선배하고 뭐 우리 공화당의 조원진 선배하고 나쁜 사이가 아닙니다. 조원진 저 특히 홍문정 선배 같은 경우는 정치판에 들어와서 유일하게 정말 친형처럼 그렇게 따랐던 분이고 그렇지만 제가 입장에서는 크게 대통령은 가셔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 물론 그게 그분들 좀 섭섭했을 겁니다. 저한테. 근데 선택은 또 대통령께서 하시겠죠. 제가 어떤 말씀을 올려도. 그래서 이제 그런 메시지가 나가게 됐고 예, 그 당시에 거대 신당을 중심으로 거대 야당을 중심으로 그렇죠. 단결하라 그 메시지 말씀하신 그렇죠. 거죠. 예. 뭐 그게 이제 선거법 위반 문제가 있어서 표현을 좀 왜냐면은 그때 수용자 신분이기 때문에 이게 정치적 견해를 밝히면 또 그 공직선거법 위반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표현을 좀 썼죠. 써서 이제 그렇지만 뭐 국민들께서는 대충 판단을 하실 수 있다고 생각을 했고 이제 그날 저녁에도 전화가 오셨어요. 그리고 그 며칠 뒤에 이제 뭐 그런 게 있으니까 좀 결정을 해달라. 그래서 제가 아까 1%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때 이제 미래한국당인가 그 이제 비례대표 뭐 비례당 위성당이 따로 네, 있었죠. 네, 있었어. 뭐 그런 얘기를 좀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걸 하나 떼놨죠. 그 뭡니까 그 공직 후보자 뭐 범죄 경력 조회 그 며칠 걸린. 그날 이제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제 그 비례대표를 한번 넣어보신 거 어떻겠냐. 그래서 뭐 그거야. 사실 뭐 우리 비서관님도 출마를 해보셨지만 저는 이제 정치경험이 좀 있지 않습니까? 뭐 낙선은 좀 많이 했지만은 그래서 대충 이제 공천이 어떻게 돌아가는 거 저도 공천 심사위원도 해봤고 이러니까 알죠. 근데 어른 말씀도 있고 하니까 뭐 저는 큰 기대 안 했어요. 사실 솔직하게 말씀드려. 그래서 뭐 그런 거 나왔을 때 그렇게 크게 뭐 있을 수 있는 얘기고 또 그쪽 뭐 그때 당시에 당 지휘부 입장에서는 여러 생각을 또 하셔야 되니까 또 선거판에 뭐 이런 영향을 끼치는 것도 고민을 하셔야 되고 그래서 그때 제가 내면서 이게 넣는 게 맞나 이런 생각도 좀 했는데 어쨌든 뭐 결정은 제가 했죠. 뭐 아무래도 대통령께서 뭐 신청하라 해도 제가 싫으면 안 했겠죠. 네, 어쨌든 그렇게 됐고 뭐 그러고 끝난 거죠. 그러고 이제 좀 지나서 이렇게 접견하는 도중에 이제 지방선거 얘기가 이제 그냥 이게 우연스럽게 나왔어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이제 초등학교 때 대구를 6학년 때 떠났거든요. 서구 초등학교. 그때 아버지 이제 뭐 직장 다니시다가 또 개인 사업 하신다 나오셨다가 그게 잘못되는 바람에 이제 다 올라오게 됐는데 그러면서 이제 대구 얘기를 좀 하셨어요. 이런 다른 얘기도 좀 많이 하셨지만 그때 당시에 뭐 하여튼 국정을 운영하면서 일어났던 일을 저한테 말씀을 많이 해주셔서 처음에는 그냥 듣다가 나중에는 이제 메모도 좀 하게 됐고 그러다가 이제 대구 얘기가 나오면서 달선거 테크노폴리스 말씀도 하시고 창조경제혁신센터 얘기도 하시고 근데 그런 얘기가 이제 뜨문뜨문 계셨어요. 그래서 저는 뭐 듣고 또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때는 크게 이제 염두를 안 뒀었죠. 그러다가 이제 뭐 그런 거죠. 대구가 지금 어떨까 싶어서 이제 친구들도 있고 거기 뭐 저도 친구들도 있고 뭐 친척도 사니까 이래저래 얘기도 좀 듣고 그다음에 뭐 좀 찾아도 보고 그러면서 나름대로 대구가 지금 현재가 이 정도구나. 그리고 그 이유가 뭘까? 그러면 앞으로 이제 이게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까? 근데 대구 뭐 고향이지 않습니까? 비서관님도. 그러니까 대구가 정서가 딱 두 가지예요. 하나는 우리가 대한민국을 이끌었다는 그런 굉장히 자부심이 강한 도시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정치사에서 보수의 적통이다. 이런 자긍심도 아주 강한 도시가 대구입니다. 그건 이제 두 자부심과 자긍심이 굉장히 훼손당했고 왠지 그게 좀 시민들께 생각하실 때
좀 자존심이 상하다. 이제 그런 얘기를 친구들도 하고 또 주변 분들도 그런 정서가 있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를 좀 천착해서 들다보기 시작했던 거죠. 그래서 뭐 결국은 시민들이든 국민들이든 먹고 사는 문제 제일 중요하니까 그게 경제 문제를 좀 들다보기 시작했고 뭐 저도 뭐 대학 때는 행정을 하다가 어쩌다가 사법시험을 쳐서 이제 법조인이 됐지만 기본적으로 경제학에 대한 지식이 뭐 경제원론 보고 뭐 그때 미식, 거시 뭐 강론 정도 본 정도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저런 자료를 찾아보면서 그럼 앞으로의 이제 대구 경제가 어떻게 나가야 될까? 미래 먹거리. 그래서 제가 진단한 건 그거죠. 대구 옛날에 섬유산업에 아주 코아였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제일 모직이 구미로 옮겨가면서 따라서 섬유산업이 사양화되고 그때 이제 산업구조를 좀 바꿔서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대구의 정치인들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중앙에 가서 돈을 딱 갖고 와서 그때 이제 뭘 하면 된다. 그 보이는 거. 그러니까 근본적인 처방이 아니고 땜질식 처방을 했던 거죠. 그게 이제 쌓여왔던 거죠. 계속 쌓여왔던 건데. 그래서 그럼 뭘 이제 예를 들어 산업구조를 바꾸면 뭘 바꿔야 되겠나. 근데 대구는 아시다시피 산업구조가 이렇습니다. 서비스 산업이 한 73%. 그다음 제조업이 21%인데 제조업 중은 또 대기업이 아니라 중소기업이 거의 다 차지하고 있습니다. 한 21만 개 되는 업체 중에 300만 미만 업체가 99.9%예요. 그러니까 아주 작은 기업 위주로 되고 또 서비스 업종이 한 70% 이상 차지하고 있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모멘텀이 좀 부족한 거죠. 탁 일어설 수 있는 모멘텀이 부족해서. 그래서 데이터라는 데 대해서 좀 그때만 해도 데이터가 막 뜨기 전이었어. 약간 뭐 데이터 나오는데. 그래서 이제 데이터 관련 이 기업 뭐 데이터 경제도 있고 뭐 데이터 기업도 있고 데이터 센터도 있고 사실 저는 뭐 전자공학을 안 했으니까 이게 뭐지 하고 이제 좀 들어보기도 하고 또 물어보기도 하고 이러니까 데이터가 예전에 2차 산업혁명 때 석유나 석탄처럼 앞으로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이 뭐 AI나 사물인텔리전스나 빅데이터의 아주 핵심적인 요소다. 이 데이터를 잘 관리하는 데이터에서 데이터가 생성되고 거래되면서 보관되고 유통, 가공되는 과정을 거치면서 여러 가지 일자리가 생길 수 있고 이게 아주 고부가 가치의 일자리가 만들 수 있다. 이제 그래서 이제 그때마다 이 데이터가 되게 중요한 거구나. 저런 데이터를 잘 활용하면은 좀 일자리가 생기지 않겠나 이렇게 고민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는 그게 무슨 선거를 꼭 나가야 된다는 이런 게 아니고 대구는 이런 게 앞으로 있으면 좀 괜찮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뭐 그리고 나머지 문제는 이제 그 시청에 들어가면 홈페이지에 보면 복지정책 뭐가 쭉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이제 우리나라 복지가 뭐 잘잘한 복지는 참 잘 돼 있습니다. 있는데 근데 결국은 복지라는 게 일자리거든요. 일자리를 많이 확보해 주는 게고 그것도 항구적인 일자리, 일시적인 땜빵 일자리가 아니라 그리고 또 대구가 아시다시피 굉장히 교육도시였지 않습니까? 좀 예전에 뭐 경북대학교, 뭐 경북고등학교는 굉장히 위상이 높았을 때인데 이제 그런 위상도 좀 약해진 것 같고 그래서 뭐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 도시가 발전하려면은 뭐 시장 한 사람이 바뀐다고 발전되겠습니까? 물론 차이가 좀 있게 하겠죠. 그렇지만은 도시 전체의 이 맨파워가 높아져야 된다. 그 맨파워가 높아지면 어떻게 해야 되냐? 교육이겠죠. 그 교육이라는 게 평생 교육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4차 산업혁명이 오면서 거기에 필요한 기술에 대한 접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 있게 뭐 교육이 있을 수 있잖아요. 왜 우리가 키오스크 가면 이렇게 주문하고 이렇게 그걸 잘 못해서 주문 못하시는 어르신들도 많으니까 이제 그런 문제, 그런 교육을 하고 또 다른 교육도 하면은 결국 그 교육으로 인해서 맨파워가 생기는데 교육이라는 게 와서 그냥 들으라면 주무시니까 교육도 받으면서 그 교육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주면은 그게 이제 한편은 자기 발전도 되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제 경제적 이익도 생기니까 약간 동기부여가 될 것이다. 그래서 그런 이제 어떤 방안이 있을까. 근데 뭐 마침 이제 이렇게 그런 데 대해서 되게 연구를 많이 하신 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한테 좀 이렇게 듣기도 하고 이제 그렇게 조금씩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해봤던 거죠. 그러니까 제가 어저께도 뭐 우리 김전 후보께서 공약을 한번 발표하는 거 못 봤습니다 하길래 제가 중앙당 홈페이지에 올려놨습니다 그랬는데 그건 사실 이제 공약 발표를 가지려고 했는데 이게 저희가 이제 여론조사 경선 날짜가 잡히고 갑자기 토론이 잡히니까 하루 좀 뒤로 밀어넣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제 끝나고 바로 이제 올렸는데 물론 뭐 공약
들어가면 대구시 홈페이지에 권영희 시장께서 이렇게 앞으로 시정 목표 만든 것도 있고 또 당선인한테 대구에 건의사항도 있고 그거 그대로 하면 됩니다. 공약이 별거 아니에요. 근데 저는 이제 제 나름대로 그러니까 대통령한테 배운 게 뭐 우리 비서관도 마찬가지지만 지킬 약속만 하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의미에서 제가 이건 이해가 되고 할 수 있는 거고 예를 들어 제가 시장이 당선되면 제 임기 동안에서 첫 사회라도 떠야지 제가 퇴임하고 몇십 년 뒤에 일어날 게 공약이 아니죠. 그건 있을 수가 없는 거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좀 다듬어서 올렸던 거고 뭐 그게 시민들 보시기에는 뭐 적을 수도 있고 그런데 저는 저 나름대로 이제 올렸던 거죠.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대구가 세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스트롱 대구, 이 말 그대로 강한 대구가 이게 잘 사는 도시입니다. 그래서 부유한 대구를 만들어 보겠다는 거고 두 번째는 아까 얘기했듯이 스마트가 똑똑하다, 뭐 예의 바르다, 품격 있다 이렇게 나가죠. 그래서 이제 교육을 하면서 이게 품격 있는 도시, 그래서 한번 스마트한 도시를 만들자. 우리 옛날에 뭐 어른들께서 돈 많아도 저 하는 행동 보면 뭐 이런 저런 얘기 하시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도시가 부유하더라도 부유한 도시에 맞는 품격 있는 구성원들이 됐으면 좋겠다 해서 스마트한 도시를 만들어 보자 그랬던 거고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게 뭐 대통령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이나 국민의 시민들의 재산, 생명, 이 안전이 가장 중요한 거니까 그 안전 문제를 들다 보자 그래서 세이프한 데, 그러니까 안전한 도시 이 세 가지 슬로건을 갖고 제가 큰 슬로건 밑에 이제 작은 공약들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저런 공약이 있지만은 결국은 사람이 하는 거니까 대구가 잠재력이 굉장히 풍부한 도시고 소위 말해서 자긍심, 자부심 뛰어난 도시인데도 지금 제가 볼 때 예전에 제가 이제 초등학교 6학년 때 73년도죠. 5월 13일에 제가 전화가 왔습니다. 군포 초등학교 간 게 5월 15일이고 그게 왜 기억하면 그날이 서성의 날이라서 기억을 해요. 요번에 49년 만에 갔더니 제가 6학년 5반 했는데 보니까 이제 그때 편지 보냈던 여학생이 있었는데 곧 있더라고요. 저는 이제 전학에서 없었지만은 그리고 담임선생 이름도 이제 같이 확인을 했고 그다음 그때 이제 기억이 나더라고요. 이쪽에 건물이 있었는데 그게 없어졌고 뭐 쓰레기장은 저쪽에 있었고 그럼 제가 그 동기회장이 마침 나와서 설명을 하니까 아 맞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말이 조금 어긋났는데 어디까지 했죠? 예,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아니 지금 말씀을 뭐 한번 시작을 하시니까 쭉 그냥 계속 그 하시는데 준비가 상당히 뭐 많이 된 후보다 이런 느낌이 있었습니다. 아, 그렇죠. 한 몇 시간을 떠들 수 있습니다. 근데 예. 뭐 오늘 자리가 이제 그런 자리만 아니라서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아니 지금 말씀 중에 이제 사실은 대구에 무슨 연고가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많았는데 네? 초등학교 6학년 때까지 사셨군요. 그렇죠. 제가 이제 아버지가 그때 대구 사신 분들은 사모방지라 기억합니다. 그게 예전에 지금의 삼성 같은 그런 제일 큰 회사예요. 거기 이제 다니시다가 직장이 이제 본사에서 공장으로 발령 났던지 하여튼 그랬던 걸로 저는 그렇게 들었어요. 아버지가 사모방지 다니신 것도 맞고 그 부산으로 발령 났어. 엄마가 그때 저를 이제 임신했을 때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나중에. 그래서 이제 형은 이제 외갓집에 맡기고 저하고 이제 아버지하고 엄마하고 할머니하고 네 식구가 이제 부산시 서구 서면 수종동인 것 같아요. 돼 있더라고 제가 출생지가. 그게 지금은 이제 바뀌었지만 그 당시에는 이렇게 판잣집 있는 이렇게 다 그땐 그렇게 살았으니까 60년대 때는. 그래서 거기 갔는데 그 애를 놓고 있는데 100일 조금 지나서 이제 다시 발령이 나서 대구로 돌아왔다. 그러면서 저기 비산동 간 거는 제 기억으로는 제가 6살인가 7살 때 집을 졌어. 그때 집을 졌던 게 기억나는 게 제 막둥이 녀석이 저하고 이제 5살 차이 납니다. 그 집 가서 그 아이를 낳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최소한 6살 정도에 갔을 거다. 아니면 그 전에 갔을 건데 아이가 이제 낳았을 때가 제가 기억하니까 우리 막내를. 그럼 내가 최소한 6살 때는 갔을 거다 해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래서 이제 1학년 때 이제 형이랑 제가 이제 우리 백 씨하고 1년 차입니다. 나이가 1년 차인데 형님은 이제 1월 초고 저는 62년 말이니까 이제 한 20개월 넘게 차이 나죠. 그래서 형 학교가 이제 따라가다가 그냥 학교를 1년 먼저 들어갔어요. 그래서 6학년 그때 6학년까지 다니고 5월 13일 나왔어. 이제 군포 초등학교 들어갔어. 한 몇 개월 다닌 거죠. 그 졸업장 거기서 받은 거죠.
비산동에 사셨군요. 비산 3동 비산동에 그때 466-12 되게 어려운 동네였죠. 그때는 네. 다 어려웠는데 뭐, 제 기억 같은 데 판잣집은 아니었고 집이 그래도 반듯했어요. 그 오스카 극장이라고 대구 그 사시는 분들 아실 겁니다. 근데 오스카 극장 뒤로 가면 이렇게 길이 이렇게 있었어요. 옛날에 지금 이제 평리동 올라가는 길인데 그 길로 해서 예. 옆으로 들어가서 이제 집이 있었고 저희 집 옆에 이제 같은 비슷한 집들이 있었어요. 저희는 제가 기억하는 게 아주 작은 집이 아니었어요. 왜냐면 네. 그 뭐죠? 조만한 요 좀 한 1m 50 정도 되는 물통에 아버지가 물을 담아 갖고 이렇게 콘크리트를 만들어서 그 목욕탕 같은 걸 만들어 놨으니까 마당에. 그리고 좀 마당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주 작은 집은 아니었고 그렇다고 뭐 저택은 아니었는데 제 느낌에 지금 평소 따지면 한 50평 정도 되지 않았겠나. 그 정도의 방이 하나, 둘, 셋, 넷, 5개 정도 디귿자 그런 형태로 기억납니다. 그래. 그리고 있다가 이제 미사 왔으니까 요번에 가봤더니 집이 없더라고요. 없고 다 없어지고 이제 그 집안에 다른 뭐 빌라 같은 게 이렇게 올라가 있더라고요. 근데 골목길 같은 건 좀 없어지고 길은 좀 넓혀졌고 그 옛날 기억 더듬어서 우리 옆집에 이 집이 돼지 키운 집이 하나 있었던 것 같고 그 뒤에 집은 이제 뭐 양옥집이 하나 있었는데 다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대구는 이제 그렇죠. 대학 때부터 시작해서 참 많이 내려갔었죠. 제가 갓바위를 좀 많이 다녔으니까 산을 막 좋아해서 그 친구들도 있고 그러니까 잘 갔지만 그때는 이제 놀러 가는 거잖아. 하루 예. 이틀 내지 뭐 그렇죠. 길어 2, 3일 가고 이런 거죠. 그래서 이제 어저께 이제 김전 후보가 이렇게 해프닝이 있었죠. 아니 토론하면서. 그래서 제가 이제 아까도 이제 매일신문 가서 뭐 해프닝 정도는 아니고 뭐 예. 그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수성구 파동에 집을 얻은 게 뭐 홍준표 후보가 이제 시장으로 가면 보궐선거가 생기니까 뭐 거기를 염두에 두지 않았냐 이렇게 얘기를 하길래 참 뭐라 그럴 수도 없고 그래서 제가 기억하는 동네는 내당동, 뭐 평리동, 원대동, 비산동, 대명동 뭐 이렇다. 근데 제가 그게 파동이 수성구 갑인지 어린지 어떻게 하냐 이랬더니 뭐 대구 지리도 모르고 동서남북도 모른다고 오늘 말씀을 하셨는데 제 동서남북 구별합니다. 그렇지만 아마 여기 서울 이제 오셨잖아요. 저도 서울에서 18년을 살아서 저보고 강북구 을에 무슨 동이냐 그럼 전 모릅니다. 그럼 제가 서울은 모른다고 할까요? 그런 게 아닙니다. 시장 자리라는 게.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또 아마 동네 이름 갖다 대고 그 지역구에 해당되는지 물어보면 모를 겁니다. 그건 당연한 거예요. 이제 그런 걸 갖고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이건 뭐 말씀하신 분의 생각이고 다만 뭐 그런 거 갖고 뭐 그게 제가 또 재반박하고 이러긴 싫으니까 다만 이제 제가 그게 이제 파동을 얻고 이제 나중에 좀 지나니까 그걸 왜 얻었냐면은 대통령 집을 이제 달성군에 얻지 않았으면 육아업 상계를 얻었는데 그 앞에 보면 이제 중흥 아파트가 있어요. 예. 근데 평소에 좀 큰 아파트고 이러더라고요. 근데 급하게 집을 얻으려니까 이제 그때는 제 안 식구가 이렇게 아직 마음의 준비가 덜 됐으니까 그러니까 저는 급하게 또 내려가야 되고 그래서 일단 집을 임시로 얻고 집사람하고 내려오면서 집을 다시 옮겨야 되니까 그래서 보니까 이제 그 짧게 이제 얻을 수 있는 집이 그게 하나 있어서 이제 그 집을 얻으신 분이 이제 추천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제가 가보지도 않았어요. 그 집은. 그냥 돈 보내달래서 주고 계약서도 제가 쓰지도 않았어요. 나중에 이제 보니까 수성구니까 뭐 수성구에 수성못 있는데 제가 알죠. 그렇지만 수성못에 있는 데가 그게 갑인지 어린지 잘 몰라요. 지금도 제가 강남에 있는 분들도 도곡 1동, 도곡 2동, 뭐 개포동 있지만 이게 강남 어린지 병인 갑인지 구별할 거면 헷갈릴 겁니다. 이제 그걸 모른다 그래서 뭐 그렇게 얘기하시면 방법은 없는데 하여튼 그랬고 그게 무슨 의도를 가지고 얻었다 그랬으면 제가 시장 선거 안 나갑니다. 제 성격 아시잖아요. 그냥 저는 바로 그냥 홍준표 선배한테 가서 형님 시장 당선되시고 제가 지역구 물려받겠습니다. 이러고 그냥 거기 당당하게 가서 그럴 겁니다. 무슨 그 치사스럽게 그래서 이제 그 뭐 그렇게 오해 소지를 줄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뭐 제가 받아들인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제가 제일 이제 이 선거판에 들어오면서 아쉬웠던 게 뭐 제가 출마하게 된 동기 같은 건 좀 설명이 됐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래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이제 대통령께 병실에 계실 때 제가 이제 출마를 하면 혹시 대통령께서 후원회장을 좀 맡아주실 수 있냐 이렇게 그때는 좀 가볍게 말씀을 올렸어요. 그때는 대통령께서 그렇게 막
해드리죠. 이렇게 됐어요. 이제. 근데 대통령께서는 퇴원 시기를 처음에 2월 달로 잡으셨다가 2월 중순 됐다가 2월 말이 됐다가 3월 초가 됐다가 3월 중순에 결국 24일까지 이제 미뤄진 거죠. 많이 늦어졌죠. 예. 그럼 제가 만약에 처음부터 막 그런 생각을 갖고 저는 뭐 대통령께서 예를 들어 4월 초에 나왔으면 이 선거 못 나왔을 겁니다. 속은 타죠. 그렇지만 어른 그게 먼저니까 집 얻어놓고 그 다음에 아시다시피 중간에 집도 자금 구한다고 또 돌아다녔고 그 다음에 이사짐 내려놓고 이사짐 내려면 그냥 됩니까? 그게 또 정리는 정리대로 해놔야 되죠. 그게 한 열흘 정도 훅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사무실, 선거 사무실 이런 거 구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달선거동학교 앞에 얻었는데 보통 시장 선거 범어 사거리나 뭐 아니면 저 바늘당 네거리나 뭐 이렇게 얻습니다. 아니면 3등 네거리 정도 얻는데 이 정도 설명하면 또 이제 김재원 최고께서 대구 지리 좀 안에 말씀하실 수 있겠는데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저것도 정말 우연찮게 구해준 거예요. 저 가보지도 못해서 가봤더니 나중에 구했다 그래서 저는 다 인테리어 되고 밑에 바닥 있는 줄 알았더니 왜 날 것 있지 않습니까? 예. 쳐놓고 분양하기 전에 이제 자기들이 와서 인테리어하는 바닥도 콘크리트 바닥 벽도 다 지금 그런 상태예요. 뭐 그래서 임시로 이제 뭐 밑에 바닥만 조금 그 깔고 이렇게 했는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렇게 뭐 선거 하드웨어 부분은 그렇게 준비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 또 사람도 소프트웨어가 들어올 때 사실 내가 대구에 뭐 인맥 이런 게 친구들은 있지만 정치권에서 인맥은 없습니다. 뭐 국회의원들 중에 그래도 좀 이름 안다 그러면 주호영 선배하고 홍준표 선배 정도는 제가 뭐 옛날에 접하기도 했으니까 같이 17대 주호영 선배는 17대 같이 들어왔어요. 거기는 계속 5선 했고 저는 계속 떨어져서 그런데 어쨌든 들어오기는 동기에 그 정도고 지금 나머지 의원님들은 사실 좀 생소한 분들이죠, 제가. 그러니까 어디 도움 받을 때도 사실 없고. 근데 우연찮게 이제 사람들이 조금씩 모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랬던 거고. 그 뭐 대통령 사전 이제 내려가시기 전에 그렇게 됐습니다. 그렇게 됐고. 그분 또 저한테 그냥 다른 거기에 있는 언론인 인터뷰를 좀 해달라고 이렇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서 그래서 제 번호를 어떻게 알았냐. 그래서 이제 한번 보자 그랬던 거죠. 그래서 이제 나중에 급하니까 이제 그분한테 제가 혹시 사무실 같은 거 쓸 수가 있는데 좀 알아봐 줄 수 있냐. 이래서 그분이 구해 주신 거예요. 근데 그렇게 이제 사무실 구하고 뭐 이렇게 된 거고. 그러니까 준비가 많이 늦죠. 준비해야 될 이게 그러니까 속성으로 준비를 하려니까 뭐 처음에 보니까 정신이 없더라고 사실. 지금 또 그러면 그냥 어쩔 수 없다. 그냥 뭐 근데 이왕 결정한 거 어떻게 합니까? 결정하기 전에는 제가 항상 정치인들은 어떤 출마를 할 때 뭐 비서관님도 마찬가지겠지만은 명분이 되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내가 왜 저 선거를 나가야 되는지, 그 다음에 선거를 나가면서 왜 선거를 내가 나가는데 꼭 나여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 설명이 돼야 되고요. 그게 되더라도 그 다음에는 이어지는 게 그럼 당신이 시장이 되든 국회의원이든 뭐가 됐을 때 어떤 걸 해줄 수 있냐, 비전 제시가 있어야 돼요. 그게 어느 정도 준비가 돼야만 출마 선언을 하고 나가는 겁니다. 근데 아까 제가 대구에 대해서는 대구의 근본적인 문제점이 뭐고 왜 대구가 이렇게 됐을까요? 나름대로 이제 뭐 부족하지만은 검토를 한 게 있으니까 그거는 난 이유가 설명돼요. 그다음에 이 대구에 제가 출마한 명분을 뭘로 찾아야 되나? 뭐 대통령 모시고 내려서 대통령 보살핀다. 이거는 제 개인적인 거고요. 그건 공적인 분야에 들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게. 근데 왜 대구에 지금 출마를 해야 되냐? 저는 찾았던 게 그거죠. 아까 말씀드렸을 때 지금의 대구를 이제 계시는 여러 정치인들도 계시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대구가 지금 대한민국 정치의 중심이라는 그 자부심에서 어쩌면 변방으로 조금 밀려난 느낌, 그런 소외감, 박탈감 이런 것도 있다고 느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이렇게 찾아줄 수 있는 마중물 정도 하지 않을까. 그러면 뭐 그런 생각 해봤던 거죠. 왜냐면 어릴 때 제가 떠날 땐 대구는 굉장히 제 스스로가 대구 출신이라는 게 큰 대도시였으니까. 그리고 되게 자랑스러웠어요. 대구 출신이라는 게. 근데 그게 어느 순간 이렇게 지방에 그냥 좀 어떤 큰 도시 정도? 이렇게 이제 밀려났다는 느낌? 그게 이제 고향을 가졌던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런 거 좀 안타까운 그런 게 있겠죠. 계속 거기 사셨던 분들은 못 느껴도 왜 떠났던 사람들 이렇게 보면 좀 보이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의미였었어요.
그리고 왜 나와야 되는데 그게 이제 뭐 후보님들 여러 계셨어. 이런저런 말씀을 드린 게 예의가 아니고 그냥 그래서 이러면 한번 출마를 해봐도 되겠다. 그러면서도 아마 분명히 대통령을 모시고 내려가니까 또 대통령 후광을 업고 자기 정치한다 별 얘기 나올 거다 뭐 예상했었어요. 왜냐면 제가 5년간 또 그 얘기를 들었으니까 지겹도록 자기 정치한다 그래서 내가 그때 물었어요. 그 기자한테. 그분한테 가서 좀 여쭤봐 달라. 제가 5년간 한 거라고는 서울구치소 접견 들어간 것밖에 없는데 제가 무슨 정치를 했습니까? 제가 국회의원을 했습니까? 아니면 제가 장관을 했습니까? 시쳇말로 아까 말한 대로 정말 그 지역구 공천 제의 들어왔을 때 출마 받았어. 제가 현재 지금 빠지를 달고 있으면은 그래 뭐 강 팔았다. 들어도 억울하지도 않. 제 분명히 이건 팩트예요. 다만 그 과정을 밝히는 건 예의가 아니고 그래서 그냥 이렇게 제의를 받은 적이 있다. 그래서 거절 드렸다. 대신에 배려해 준 데 대해서는 제가 감사하다고 말씀을 올렸어요. 그 이유는 제가 아까 설명을 드렸고요. 그렇습니다. 근데 모르겠어요. 뭐 정치인들이 척할 수도 있고 또 자기 합리화도 하지만 그래서 제가 미련스럽게 군포에서 이렇게 3번 안 했을 겁니다. 예, 예. 우리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대구에 대한 애정이 남다르시죠. 그렇죠. 예. 왜냐면 대통령 태어나신 데가 대구 중구 아닙니까? 예. 그리고 이제 지금 달성은 대통령께서는 정치적으로 처음 시작하신 거고 굉장히 애정을 갖고 있죠. 달성이 오늘처럼 이렇게 좀 발전된 건 아마 대통령께서 이렇게 의원 시절 때 하신 거라고 저는 기억됩니다. 대통령이 이제 사시는 곳을 제가 저는 직접 가보지는 않았습니다만은 그 옆에 테크노 파크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있죠. 그 이제 대통령 모시고 초대했을 때 거기 간 적이 있는데 그때 대단히 이제 비서관님 하셨을 테니까. 대단히 거기 하여튼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나중에 사저가 그 지역으로 갔다는 거에 대해서 저는 참 잘 된 결정이다 이런 생각을 이제 했어요. 사저에 또 궁금하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제 대통령께서 24일 날 이제 사면 되셨다는 이제 얘기 이제 보도가 났지 않습니까? 사실 그 전날 저희 집에 이제 할머니 제사라서 제사 모시고 있는데 기자분들이 전화를 주시더라고. 혹시 뭐 연락 받은 게 있냐 그래서 아니 저 못 받았다. 그래서 혹시 이철희 수석한테 물어보면 될까 싶어서 전화해도 전화를 안 받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갔어요. 근데 새벽에 이제 방송국 기자가 전화 와서 변호사님 그 동아일보 기사가 인터넷에 떴는데 한번 보십시오 그러더라고요. 보니까 이제 대통령 사면 결정. 그래서 이 정도 되면 미리 사전에 인포메이션을 줄 건데 싶어서 저는 그게 또 단독 기사기 때문에 조금 아닐 거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 아침에 이제 일어나서 가만 생각하면 이렇게 대통령께서 혹시 또 아셔야 될 게 아닌가 싶어서 이제 저희가 이제 대통령 접견할 때 형사변호인일 때는 접견 횟수가 제한이 없습니다. 근데 대통령께서 2011년도 이제 형이 확정되시고 기결수가 되면은 접견이 안 됩니다. 형사변호인으로. 그럼 이제 민사나 행정사건에 이제 변호인으로 접견을 하는데 뭐 행정사건 많이 들어왔습니다. 뭐 대통령 지휘 확인에 소송도 들어오고 많이 들어왔는데 그거는 이제 한 달에 4번은 딱 규정이 돼 있고요. 그 다음에 더 초과할 때는 구치소장 이제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근데 그때 12월 24일 때는 이미 4번의 접견이 끝났어요. 그래서 제가 아침 일찍 이제 구치소에 연락을 해서 오늘 좀 급하게 들어갈 일이 있다. 그래서 이제 허락을 받고 뭐 서류를 보내고 그래서 9시 조금 안 돼서 들어갔죠. 그래서 혹시 뭐 연락 받으신 게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런 게 없다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런 보도가 떴습니다. 근데 한번 지켜보시는 게 어떻습니까? 그랬더니 그래서 이제 병실에서 같이 그때 TV가 있으니까 조 TV가 저렇게 돼 있습니다. 그 조보다 좀 큰데 예. 그 YTN 그게 이렇게 누르니까 YTN이 켜지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뭐 자막에 이렇게 지나가는데 빨간색 자막 지나가는 게 제가 YTN 잘하면 옛날에 제가 송파에게 공천 좌절됐을 때 그 YTN에서 쭉 밑에 이름이 지나갔었거든요. 빨간 글씨로. 근데 예. 그 이제 박근계 장관이 무슨 발표를 한다고 그러면서 그 느낌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지켜본 거죠. 대통령 지켜보고 이제 발표가 됐고 그 발표가 되고 난 다음에 이제 기자들이 막 이제 전화도 오고 막 병원으로 오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다가 저 기자들이 지금 많이 오신 것 같은데 아무래도 대통령 입장을 좀 듣고 싶어 하시는 것 같다. 계속 전화가 이렇게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좀 생각해 두신 게 있냐.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시면 이제 정리를 좀 하겠다. 그래서 대통령 말씀은 제가 이제 받아 적어 갖고 그걸 이제 문맥을 좀 앞뒤로 맞췄겠죠. 그래서 이제 드렸죠.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걸 이런 순서대로 발표를 하면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보시면서 그렇게 하시면 된다. 그래 이제 수첩에다 옮겨 적은 거예요. 그때. 그래갖고 이제 발표를 했던 거고. 그때 워딩 중에 이제 문 대통령께 심심한 사의를 표한다. 이건 대통령이 직접 쓰신 워딩입니다. 뭐 잘하실 겁니다. 네. 그래서 그걸 또 제가 만들었다고 뭐 소리를 하시는데 만들 게 따로 있지. 하여튼 그랬습니다. 그랬고 그러고 이제 나니까 이제 사실 집을 얻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아시다시피 뭐 그러니까 그래서 그때 제 가세연에 출판한 걸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 오해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 출판사를 몇 군데 이렇게 좀 접촉을 했었어요. 그리고 그 아이디어는 제가 낸 게 맞습니다. 그게 처음에 이게 무슨 돈벌이가 아니고 이게 대통령께서 이제 답장을 몇 번 쓰시려고 하는데 그걸 다 일일이 못 다시니까 그럼 제가 예전에 어디 서울 추모관인지 어디서 편지를 본 게 편지 글을 묶은 게 뭐냐면 그게 왜 돌아가신 아버지나 어머니나 뭐 동생이나 이런 데 편지 추목을 쓴 걸 묶어서 낸 책을 봤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묶어서 답장을 다셔서 이렇게 내면은 전부 답장을 못 하시더라도 좀 되지 않겠나. 그래서 말씀을 드렸던 거죠. 그랬더니 괜찮은 생각이다. 아 근데 편지가 한 8만 통 되거든요. 그 정리하는 작업이 참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추려서 이제 그렇게 추렸고 그래서 그걸 이제 그런 아이디어를 갖고 접촉을 좀 해보니까 출판사들이 이제 조금 난색을 표하는 데도 있고 그때만 해도 아직 대통령께서 뭐 사면 되신다는 그것도 없었고 2000년도 맞습니다. 처음에 생각했던 거는. 그래서 이제 막 시작한 거는 2000년 10월 정도 됐고 그래서 몇 군데 하니까 뭐 선비용 문제 뭐 이런 것도 얘기 있고 이러더라고요. 그러다가 누구 우연히 가세연에 출연하다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해봤죠. 책을 좀 출판하고 싶은데 혹시 뭐 아는 출판사인데 자기들이 해본 적이 있다. 도와주겠다. 그래서 도움을 받은 거고 또 뭐 가세연 뭐 김세희 대표나 강용석 변호사가 자기들은 비용 빼고 나머지 전부 이제 대통령 이익금을 또 주겠다. 그래서 그러면 뭐 제 입장에서는 뭐 다만 얼마라도 더 받는 게 좋으니까 그렇게 돼서 간 건데 이제 출판 시한이 그때 한 8월 정도 생각했는데 이게 좀 중간에 이게 뭐 출판 그거 뭐 인쇄하고 이런 문제가 좀 잘못돼가지고 조금 미뤄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 그 12월 달에 미뤄지고 공교롭게 이제 그때 사면이 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죠. 뭐 그런 거고 집은 이제 그래서 제 생각에 한 20만 건 이상 팔리면 조금 요 정도 이익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조금 보태면 한 5, 6억짜리 정도 집을 얻을 수 있지 않겠나. 뭐 늘 이제 달성해서 내려가신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이제 가창, 뭐 우렁리, 상일리, 행정리 이렇게 많이 다녔습니다. 근데 눈에 안 들어오더라고 솔직히. 경상도 말로 좀 서글프고. 저런 집 대통령 모시면 좀 저도 마음이 되게 불편할 것 같고. 이제 그게 이제 자꾸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부동산 중개하신 분들도 힘들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자기가 이제 한 20억대 있는 집은 한번 어떠냐 그래서 한번 보자 그래. 그게 저 집입니다. 근데 이제 금액이 좀 높았고 그래서 좀 가격을 매달려 좀 깎아달라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된 거고. 그다음 돈 문제 아닙니까? 근데 뭐 사실 대통령 가족분들 계십니다. 많이 도와주셨고 지금도 뭐 다 도와주. 근데 기업하신 분들이 막상 현찰은 없습니다. 왜냐면은 그 현금을 이렇게 많이 시세를 안 놓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주식을 팔아서 하라 그럴 수도 없는 거 아닙니까? 그 와중에 이제 뭐 김세희 대표가 자기 보상받은 게 있다 그래서 그럼 조금 돌려줄 수 있냐? 그럼 쓰고 이렇게 변제하겠다. 이제 이렇게 된 거고 아마 조만간 다 그게 변제가 될 겁니다. 가족분들 통해서. 그래서 왜 가족들한테 도움 안 받고 도와주시려고 했죠. 처음부터 가족분들이 하셨고 뭐 병원비도 그렇게 하셨고 근데 이제 현찰 시제가 없으니까 그런 거지. 그런 거 갖고 오해를 하시면 안 되고요. 또 하여튼 그분에서는 뭐 저 수도권 근방에도 집을 좀 마련하시려고 했고 또 집 컨디션도 좋은 집도 있었는데 대통령께서 이제 결정을 대통령께서 하시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달성을 하셔서 그런 거지 이쪽에서도 여러 집을 좀 마련하셨어요. 뭐 이렇게도 보여주시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오늘 혹시 이 방송 보시면은
예. 그런 오해는 하지 마시라. 예. 예, 궁금했던 내용들을 많이 제가 미리 말씀을 다 선제 공격을 해드립니다. 그러니까 제가 묻기도 전에 다 말씀을 다 많이 해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아까 뭐 미리 말씀을 주셨는데 아마 제일 궁금하신 게 대통령이 건강일 겁니다. 근데 제가 이제 내일 아침에 잠깐 갔다 올 일이 있어서 최근에 뵌 게 그저께인가 뵌 것 같은데 그러니까 병원에 퇴원하시고 난 다음에 건강 상태는 좀 많이 좋아지셨어요. 근데 컨디션이 100% 회복됐냐 아니에요. 그리고 뭐 계량적으로 몇 프로 회복됐냐 이렇게 자꾸 물으시길래 한 7, 80%안 됐겠으면 제 주관적인 판단인데 하여튼 삼성에 계실 때보다는 건강 상태도 좋아지고 또 뭐 재활 치료도 어떤 시기든 이렇게 하시고 혼자서 또 이제 산책도 하시고 이래서 조만간에 이제 이렇게 바깥에 출입을 하시면서 일반 시민들하고도 좀 접촉도 하시고 아마 그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대통령 뵙고 싶어 하는 사람 많지 않습니까? 예. 뭐 청와대에서 근무했던 뭐 참모진들, 그 내각에 있었던 장관님들, 그리고 뭐 국회에 계신 분들 여러 또 이런저런 인간관계에 계신 분들이 저한테 전화를 많이 오죠. 연락을 좀 넣어달라고.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러면 다 말씀드립니다. 이런 분이 이렇게 전화. 근데 대통령께 똑같은 말씀하세요. 제가 좀 회복이 되면은 그때 말씀을 할 때 그때 연락을 하셔서 오시게 하면 된다. 이게 초지일관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혹시 이 방송 보시면은 제가 가로막아서 대통령을 못 만나게 이게 아닙니다. 우리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께서 일개 변호사가 누구를 만나셔야 됩니다. 누구는 만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해서 그렇게 들으실 분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뭐 어떤 글을 보면 유용한 가스라이팅 한다는 참 입에 담기도 불경스러운 말씀도 하시는데 말 그렇게 함부로 하시는 거 아닙니다. 예. 아니 그 5월 정도면 대통령께서 이제 건강도 많이 좋아지시고 해서 사람들을 좀 만날 수 있지 않겠느냐 뭐 그런 전망을 뭐 하는 제 개인 생각은 5월보다는 조금 더 걸릴 늦어지지 것 같습니까? 않겠나. 예. 뭐 세세하게 대통령 몸 컨디션에 대해서 말씀드리기는 적절치 않지만은 제가 볼 때 5월은 조금 지나야 되지 않겠나. 6, 7월 정도 봅니다. 근데 바깥에 이제 대통령께서 산책하시고 뭐 이러는 거는 5월 말 정도면 꼭 주변에 이렇게 동네 다니시는 다닐 수 있지 않겠나 하는데 그것도 제 생각이지 또 모르지 않습니다. 저도 뭐 대통령 뵙고 이렇게 제가 이렇게 보면서 느끼는 거지 뭐 그 본인 몸 상태는 이제 대통령께서만 아시니까 그냥 제가 뵙기는 이 정도면 뭐 제가 봤을 때 한 회복 속도로 봤을 때 요때쯤 되면 그렇게 하시지 않겠나 추측입니다. 예. 아니 5년 전에 제가 마지막 뵈었을 때 그때도 보면 이제 관절도 좀 안 좋으시고 그 소소한 그런 거 있잖아요. 예, 예. 좀 약간 붓고 이렇게 잘하시잖아요. 예, 이렇게 소소한 그런 것들이 좀 있는데 그런 것들은 물론 뭐 어떻게 이제 연세도 있고 하니까 다 나을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점점 더 이제 나빠지셨죠. 5년간 그동안에 그 안에 그죠. 계시면서. 근데 그래 지금 이번에도 보니까 약간 좀 부으신 것 같아서 그때 얼굴이 지금 되게 영상 찍으실 때도 그렇고 얼굴 조금 부으십니다. 근데 좀 오전에는 좀 부으시고 오후 되면 조금 가라앉았고 이래서 근데 뭐 식사 같은 거 잘하십니다. 잘하시고 병원에서 병원밥이 너무 이제 심심하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좀 힘들어하셨어요, 사실. 그래서 근데 이제 집에 와서는 다행히 이제 가사 도우미분을 구할 때 참 힘들었습니다. 제가 한 20번을 더 봤어요. 왜냐면 이제 또 이제 입도 먹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행동하는 것도 좀 봐야 되고, 또 어른 모시는 그런 기본적인 자세도 봐야 되고, 그러다 보면 뭐 어떤 분은 또 다 좋은데 이게 걸리고, 또 어떤 분은 하겠다 그랬다가 갔더니 가족이 반대해서 못하고, 뭐 이래가지고 계속 이게 안 구해져서 굉장히 애를 먹었는데, 이제 지금 오신 분은 굉장히 좀 잘하십니다. 그리고 내 마음이 있어야 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통령에 대한 그 생각도 굉장히 좋으시고, 그래서 음식도 참 잘하시고, 그래서 참 다행으로 생각하죠, 그 부분은. 예. 건강해서 저는 좀 마지막으로 그게 좀 궁금한 게 마음 상태는 요새 좀 많이 평온해지셨습니까? 어떻습니까? 뭐 제가 그 병원에 있을 때 별별 이제 소위 가짜 뉴스를 뭐 카톡도 받고 뭐 대통령께서 뭐 정신줄을 놨다부터 시작해서 뭐 목에 호수를 꼈고 의식도 불명 상태고 뭐 사지를 움직이지 못하고 별의별 소리가 다 있었어요. 그래서 참 왜 이런 얘기를 하나 이게 같은 왜 이런 어떤 의도로 갖고 이렇게 얘기를 하나
물론 의도가 있는 애들 있겠죠. 정신 좀 났다 하면 저 제정신이 아닌 상태에서 판단한다. 뭐 이렇게 몰고 가고 싶겠죠. 근데 참 그 헛된 희망 버리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굉장히 영특 뭐 이 말씀하는 게 윗사람에 대한 표현이 좀 그런데 정말 기억력이 대단하시고 한때 우리 대통령 별명이 복사기 아니었습니까? 그 시청자 여러분 그렇게 뭐 복사기가 뭐 그대로 복사한다는 겁니다. 그 정도로 뛰어난 기억력을 갖고 있고 판단력 아마 현직에 계실 때는 1cm도 안 틀릴 겁니다. 그 자기 어떤 당신께서 저한테 뭐 알아보라고 얘기하신 게 있죠. 그 이제 그 다음에 그래서 깜빡할 때 있지 않습니까? 적어놨다가 그럼 바로 들어오죠. 그거 많이 경험하셨지 않습니까? 그런 분한테 무슨 정신줄을 놨다니까 참 모르겠습니다. 그런 분들이 왜 그런 의도를 갖고 얘기를 하는지. 예, 그 8분의 스피치, 뭐, 요번에 제 동영상도 저도 이제 그날 가서 촬영할 때 봤는데, 그 내용을 뭐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논리적인 말씀이나 이런 게, 그게 가당치도 않는 말 아닙니까? 그래서 좀, 이제 그런 가짜뉴스 좀 그만했으면 좋겠어요. 그게 뭐 돈벌이 돼서 한다 그러면은, 나중에 그러다가 혼날 날이 있습니다. 네. 영상 메시지는 직접 쓰신 그렇죠. 거죠? 뭐든, 그 이제, 계셔봤잖아요. 그 이제 오면은 다 이거 하잖아요. 옛날엔 저한테 연필로 이렇게 빡빡하게 쓰셔갖고 똑같습니다. 아 지금도 그러십니까? 딱 이렇게 뭐 그 빨간 펜이라 그래야 되나요? 뭐 그러시잖아요. 그 단어 하나 선택하는 게 굉장히 신중하신 분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뭐 비서관님이야 모셔봤으니까 대통령께서 어떤 일의 그 패턴을 아시니까 그래서 저도 뭐 모셔보니까 알지만 일반 사람들은 모르지 않습니까? 어떤 단어를 선택할 때 그 단어가 갖고 있는 함의가 있지 않습니까? 그걸 굉장히 중요시하지 않습니까? 뭐 그래서 모르는 분들이야 이제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그래서 뭐 그거야 뭐 몰라서 하는 얘기라고 이해가 되지만은 너무 이제 지나친 얘기는 좀 안 하셨으면 좋겠다. 그게 애정이 담겨서 하는 것도 지나치면 가공 비례라고 그리고 말이라는 게 남의 이렇게 남 말을 이렇게 모질게 하고 악하게 하면 그 다 돌려받는다고 옛날 어른들이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 이제 이렇게 궁금한 거를 좀 많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시간도 어느덧 1시간 정도 흘러갔습니다. 저 가야 됩니다. 예, 또 대구에 내려가셔야 되고 또 아니 내일 지금 또 다른데 또 가셔야 되고 오늘 볼일 또 보셔야 되고 내려가야 됩니다. 내일 또 새벽에는 또 대통령님 뵈셔야 되고 하니까 좀 도와드려야 될 것 같은데 선거 이야기만 살짝 조금 몇 개만 더 하고 이렇게 몇 개나 몇 개 뭐 그 어쨌든 간에 단일화가 돼야 이길 수 있다는 거는 사실이었는데 아니, 단일화 뭐 지금은 단일화가 끝나버릴 거죠. 그렇죠. 이제는 불가능하죠. 이제. 뭐 그 단일화 과정이 그렇지 않습니까? 뭐 밤에 페이북에 또 올려놓고 그것도 가지수 쫙 조건 달아갖고 그 다음에 저 한번 만났습니다. 또 김재현 의원을 만났는데 그 뭐 짧은 시간이에요. 그렇게 긴 시간도 아니었습니다. 그러고 나와서 좀 있다가 이제 뭐 또 결렬됐다고 올리시고 그래서 그냥 저는 그냥 항상 제 자리 그대로 있었거든요.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뭐 또 둘이서 나눈 이런 얘기를 콜콜이 하면 똑같은 사람 돼요. 그래서 제가 안 하겠습니다. 그럼 어쨌든 단일화는 끝난 거죠. 이제는 뭐 세 분이 그냥 저는 뭐 그렇습니다. 네, 그렇게 이해를 하는 거. 뭐 하려면 오늘 밤에 해야 되는데 밤에 뭐 갑자기 뭐 저 못 내려갑니다. 그 11시 차 끊어놨는데 그게 도착이 새벽 1시니까요. 예. 그 앞으로 이제 물론 아까 이제 그 설명도 다 해주셨는데 미래는 뭐 대구에 계속 사시는 거죠. 이제 뭐 결과 여부하고 상관없이. 뭐 결과 괜찮을 겁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왜냐면은 이게 50%는 당심이 50% 민심이거든요. 민심은 즉 근데 저는 뭐 당원들이 잘 판단하실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처음부터 선거 나올 때 들어올 때 그때는 권영진 시장님도 그냥 출마하신다고 생각해서 뭐 잘하면 4파전이 되겠다 이런 그 구도를 갖고 나왔기 때문에 뭐 1대1 누구랑 붙는다 이렇게 생각을 해본 적은 없어요. 없고 지금의 여론이라는 게 뭐 내일부터 바로 들어가니까 어저께 이제 TV 토론도 했고 뭐 조금은 뭐 좁혀졌을 거라고 보고 그다음에 당심에서는 뭐 변화가 있지 않겠나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고 있고 그다음에
결과야 가정을 다 하면은 결과는 받아들인 거 아닙니까? 뭐 제가 선거를 처음 나갔던 사람도 아니고 다만 제가 대구에 내려왔던 게 대통령께서 내려와 계시니까 그래도 아무도 없으니까 누군가는 좀 그래도 좀 가까이 있으면은 심리적으로 안정을 찾으실 거고 그리고 아직도 정리 안 한 부분이 많으니까 그 정리도 해드려야 되고 그 다음에 저는 대통령께 늘 말씀드린 게 그겁니다. 이제 사람이 때가 있다. 제가 변호인으로서 대통령을 변호하러 들어갔다가 대통령께서 이제 가족도 안 만나시고 다른 분도 접견을 안 하시다 보니까 구치소 안 가보셨죠? 구치소 생활은 필요한 필수 용품이 있습니다. 뭐 영치금 문제도 있고 책도 넣어드려야 되고 소소하게 뭐 안경 이런 게 그걸 이제 제가 할 수밖에 없었죠. 그게 이제 이어진 게 5년까지 이어진 거고요. 그래서 대통령께서는 사면되시고 이제 집도 정하시고 계시니까 제가 그런 말씀은 왕왕 드렸어요. 제가 필요할 때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대통령께서 나가서 이제 사면되시고 복권되셔서 이제 돌아가시면은 또 저랑 다르게 그런 대통령을 모실 사람이 있다. 사람마다 다 역할이 다릅니다. 전쟁 났을 땐 싸움 잘하는 사람이 좋고, 전쟁이 끝나면 그 민심을 위무하는 그런 사람이 필요하다. 이게 다 사람의 쓰임새가 다릅니다.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게 뭐 때는 농담 삼아 이제 그만두시려고 하냐 이러지만은 저는 그런 거죠. 거기에 맞게 쓰시다가 혹시 대통령 또 어려운 게 있고 꼭 제가 필요하다고 부르시면 언제든지 옵니다. 그렇지만 너무 한 사람을 옆에 가까이 두시면은 지금도 그렇습니다. 이제 타켓을 못 때리면 메신저를 때리는 게 특히 정치판의 홍보 아닙니까? 그래서 저도 빈말 많이 들으면은 저도 나이가 원래 61, 우리 나이로 한갑입니다. 제가 좀 앳돼 보여서 그렇지. 근데 저도 아이들이 있고 또 아이들이 어떤 댓글 보면 상처도 받고 이러니까 아버지로서 아이들한테 도와주질 못할 망정 애들한테 상처받게 하고 애들이 힘들게 하면 안 된다는 게 제 소신입니다. 저는 정치랑 아이들을 택하라는 두 말 않고 애들을 택합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물론 제가 정치판에 들을 때 처음에 들어올 때 왜 어떤 정치를 하고 싶었고 어떤 꿈을 가졌고 그건 저 있어요. 그렇지만 사람이 꿈꾼다고 세상이 다 이루어지지 않지 않습니까? 그건 자기의 몫이거든요. 다만 그 과정에서 그냥 최선을 다 할 수밖에 없고 그러다 기회가 주어지면 일을 하는 거고 기회가 주어지지 않으면 그게 자기 운명을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삶을 살았습니다. 지금까지. 그래서 대통령께서 아마 이제 잘 판단하실 겁니다. 해서 제가 좀 말을 잘 안 듣는 편에 속하는 거 잘 아시지 않습니까? 저는 뭐 고분고분 잘 안 합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뭐 대통령께서 아무 말씀하셔도 고집부려서 안 듣는 것도 있고 또 그게 때로는 대통령께서 좀 볼 때 이렇게 좀 이런 생각 하실 수 있겠지만 분명한 거는 제가 어떤 대통령께 말씀을 드리고 할 때 그게 내 개인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나를 돋보이기 위해서 한 건 아니다. 그 대통령께서 그거는 인정해 주실 거다. 그렇기 때문에 좀 시간이 지나면은 제가 이런 말씀드리고 이렇게 한 게 자기는 사적인 걸 아닌 걸 아실 거란 그런 믿음은 있었어요. 그게 제가 5년간 버텼던 거고 또 5년간 뭐 예전처럼 이렇게 오늘처럼 펜앤마이크에서 이런 얘기를 하면 또 그날 편지가 옵니다. 이거 막 복사를 해갖고요. 캡처해갖고 유영아가 이런 말을 했는데 저게 나가 대통령 팔이 했고 없는 말을 만들 그 편지 다 보여주세요 저한테. 그래서 그냥 그러려니 했으면 처음에는 저도 짜증나죠. 사람이니까. 짜증났는데 이제 지나니까 인이 베키더 아유 그러세요. 그래 치우는데 왜냐면 대통령께서 5년간 견디시면서 받았던 그 수많은 혐의가 있고 조롱거리 뭐 멸시 이게 있어서 그걸 담담하게 견뎌내셨거든요. 그걸 보면서 저한테 그런 뭐 댓글 달고 뭐 김한수를 숨겼니 뭐 이런 얘기 할 때마다 아이고 그래 시간이 지나면은 언젠간 드러날 거다. 다만 맞대응을 안 하는 거는 그냥 그분들도 한때는 대통령에서 되게 노력하신 분들이고 또 중간에 어떤 오해가 생겨서 그럴 수도 있겠다. 뭐 그래서 그냥 둡니다. 저는 두면은 풀리거든요. 이번에도 뭐 대통령께서 육성으로 말씀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걸 제가 얘기하면 또 믿었겠습니까? 이게 왜 요번에 이제 요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그 녹화를 하셔서 영상 메시지를 주셨냐면 그 전에 2년 전에 왜 대통령 메시지 국회에서 제가 말씀드린 거 기억나시죠? 그때 잡히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네. 그걸 또 제가 뺏겼다고 막 이렇게 대필했다.
그 요번에도 그럴 수 처음에 이제 보통 후원회장 하시면 인사말을 써서 주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걸 저희가 복사해서 붙이려고 했는데 이제 그런 게 있으니까 그럼 그럴 바야 차라리 내가 내 목소리를 들려주겠다 이렇게 되신 겁니다. 한편으로 죄송하고 이 말씀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이제 그 후원회장을 맡아 주십사고 부탁을 드렸고 그걸 이제 대통령께서 이제 흔쾌히 받아주셨는데 그러고 이제 하다 진짜 그게 했을 때 그때 제가 아닙니다. 제가 혼자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저 생각이 좀 짧았다. 그래서 여러 사람들 입살에 대통령 오르내리겠다. 그래서 그게 되게 죄송스럽고요. 또 그것 때문에 뭐 대통령이 현실 정치에 뛰어드니 뭐 정치를 관여하니 뭐 사저 정치를 하니 이런 그 여러 얘기를 듣게 해드려서 좀 죄송하죠. 그거는 제가 좀 생각이 짧았다 이렇게 반성하고 있습니다. 네. 예, 아이고 뭐 얘기 좀 더 듣고 싶은데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예. 마쳐야 되겠죠. 마지막으로 그래도 이제 또 여기 우리 저 패널 시청자 분들이 대구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인사를 좀 하시죠. 전 모르겠습니다. 뭐 시청자 여러분 처음 뵙고 인사를 드립니다. 아마 여러 매체를 통해서 뭐 부분을 저를 봤을 겁니다. 오늘 제가 드린 것도 이게 뭐 보는 사람에 따라서 저게 또 연기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저는 세상을 살면서 남의 말에 그렇게 크게 신경을 잘 안 쓰는 타입입니다, 사실은. 옛날 검사할 때도 그랬고, 뭐 정치판에 들어왔을 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제가 옳다고 생각하면 누가 뭐래도 그냥 갑니다. 그리고 타협 잘 안 했거든요. 근데 정치를 하다 보니까 때로는 숙여야 되고, 구부려야 되고, 또 싫어도 좋은 척 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근데 하나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게, 그러니까 약속과 신의를 지켜야 된다는 그걸 대통령께 배웠습니다. 그걸 배웠기 때문에 저는 그 배운 대로 정치판에 있으면 있는 대로 다른 삶을 살면 다른 삶을 사는 대로 그렇게 저는 따라갈 것이고 또 그게 저한테 맞습니다. 하여튼 혹시 듣고 계시는 대구 시민 분들이 계시면은 어저께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어떤 사람이 걸어갈 길은 그 사람이 지나온 길을 보면 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는 늘 생각할 때 제가 선거도 몇 번 떨어지고 어려움도 겪고 개인적으로 시련도 있을 때마다 늘 기억하는 말이 이런 말입니다. 물이 흐르다가 웅덩이를 만나면 그 웅덩이를 다 채운 뒤에 흐른다. 근데 제가 시련을 당할 때마다 제가 아직 채워야 될 부분이 있고 그런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제가 더 기다려야 된다. 이런 인내를 배웠습니다. 앞으로 어떤 모습으로 여러분을 뵐지 모르지만 아마 오늘 보여줬던 이 모습하고 그렇게 다른 모습은 없을 거라고 약속드리겠습니다. 뭐 두서없이 말씀드려서 죄송하고 사회자의 권한도 뺏어서 죄송하고 이렇습니다. 다음에 하여튼 홀가분할 때 다시 와서 인사드릴 수 있으면 그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오늘 사회 보기가 참 수월했습니다. 아닙니다. 예,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